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갑자기 오늘부로 이 회사를 내가 접수하겠다 선언하면 어떨까요? 여기 40년 가까이 전장에서 칼만 휘두르던 무장이 말 그대로 나라의 CEO 자리를 차지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57세라는 늦은 나이에 말이죠. 그는 바로 조선의 창업자 태조 이성계입니다. 1392년 7월 어느 여름날 한 남자가 개경의 왕궁 앞에 갑옷 대신 골룡포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무장이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고려 왕조를 무너뜨린 역사적 결단의 긴장감과 새로운 왕조를 세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조선 왕조실록의 첫 페이지를 열어 함경도 변방의 무장에서 600년 왕조의 시작점을 찍은 태조 이성계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핵심 관점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성계 하면 보통 활 잘 쏘는 장군? 아니면 위화도 해군 이런 도가 떠오르는데요. 근데 그 함경도 변방 출신이라는 점이 되게 흥미로워요. 당시로서는 완전 아웃사이더 아니었나요? 그런 인물이 어떻게 고려말 최고의 무장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아웃사이더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성계의 가문은 대대로 몽골이랑 여진족의 위협이 늘 있는 곳, 그러니까 국경 최전선에서 살아남아야 했거든요. 아, 중앙 귀족들이 정치 싸움할 때 거기는 진짜 실전이었군요. 그렇죠. 그들에게 활쏘기나 말타기는 교양이 아니라 그냥 생존 그 자체였던 거죠. 매일매일이 훈련이고 실전이었으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정말 거친 들판에서 자란 잡초 같은 그런 생명력이 있었단 말씀이시네요? 실록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활쏘기를 좋아하여 백발백중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게 대체 어느 정도였던 건가요? 황해도 해주에서 왜구를 토벌할 때 일화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실록에 따르면 하루에 쏜 화살 200발이 단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다고 해요. 잠깐만요. 하루에 화살 200발이 전부요? 전부 명중했다고요? 솔직히 이건 좀 후대의 왕조가 창업자를 미화하려고 약간 과장한 기록 아닐까요? 아니 아무리 신궁이라도 물리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 싶어서요. 네,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십니다. 근데 그 기록의 정확성을 떠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그만큼 압도적인 무력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아, 그 이름값. 맞습니다. 이성계 이름만 들어도 적들이 벌벌 떨 정도의 뭐랄까 브랜드 파워가 있었던 거죠. 그 힘이 처음으로 중앙정계에 확 알려진 계기가 바로 21살 때 참여한 쌍성총관부 수복전투입니다. 아, 변방의 무명 청년이 역사의 무대 중심으로 뛰어오른 그 결정적인 사건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쌍성총관부는 원나라가 거의 100년 가까이 직접 통치하던 고려 땅이었어요. 이걸 되찾는다는 건 엄청난 상징성이 있었죠. 그렇죠. 이 전투에서 이성계는 그냥 선봉에 서서 적장을 활로 쏘아 죽이는 등 말 그대로 전장을 지배합니다. 고려사 기록을 보면 이성계가 말을 달려 적진에 들어가니 그를 당해낼 자가 없었다. 이렇게 묘사될 정도니까요. 이 승리 하나로 그는 중앙정계에 이성계라는 이름을 확실하게 각인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압도적인 무력으로 존재감을 증명한 셈이네요. 하지만 칼하고 활만으로 나라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무력만 앞세우다 사라져간 영웅들이 역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성계는 뭐가 달랐을까요? 바로 여기서 이성계의 가장 뛰어난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요? 네, 자신이 최고의 칼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나라를 설계할 머리는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 즉 성리학적 이상 국가를 꿈꾸던 급진적 혁명가 정도전을 파트너로 선택합니다. 와, 평생 칼만 쓰던 무장이랑 이상주의자 학자의 만남이라니? 말이 쉽지 실제로는 엄청난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요? 서로 뭐랄까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같았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로운 겁니다. 초기신 분명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이성계는 자신이 가진 힘을 어디에 써야 할지 방향을 몰랐고 정도전은 자신의 비전을 실현시켜줄 힘이 없었죠. 서로의 결핍을 완벽히 채워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전략적 인수합병에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이 만남으로 이성계의 무력은 파괴의 도구가 아닌 창조를 위한 힘으로 방향을 잡게 되는 거죠. 최고의 무력과 최고의 두뇌가 만났으니 이제 기존 질서와 충돌하는 건 시간 문제였겠네요. 그게 폭발한 게 바로 그 유명한 위화도 해군 사건인가요? 맞습니다. 1388년 고려조정이 그야말로 폭탄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당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명나라가 천령 이북 땅을 내놓으라고 통보하니까 우왕하고 최고 실권자였던 최영 장군이 요동정벌을 명령한 겁니다. 아니, 국력이 쇠약해진 고려가 그 막강한 명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니요? 무리한 결정이었죠. 요즘으로 치면 CEO가 무리한 해외 사업을 막 밀어붙이는데 담당 임원이 시장 상황 안 좋고 예산도 없고 핵심 인력 다 빠져나갑니다. 라고 조목조목 반대 보고서를 올린 셈이에요. 비유가 아주 정확한데요. 태조실록을 보면 이성계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반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건 순리가 아니다. 둘째, 농사철인 여름에 군대를 동원하면 백성이 굶주린다. 셋째, 주력군이 북으로 간 틈을 타 남쪽에서 왜구가 쳐들어올 거다. 이건 감정적인 반대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건 냉철한 전략 분석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묵살당하고 출전길에 오르죠. 그리고 압록강 위화도에서 멈춰서게 되고요. 네, 그곳에서 이성계는 인생 최대의 기로에 섭니다. 장마는 시작돼서 강은 범람 직전이고 보급로는 끊겨서 병사들은 굶주리고 탈영병이 속출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죠. 이대로 무모한 전쟁을 계속해서 모두 죽음으로 내몰 것인가? 아니면 군대를 돌려 반역자가 될 것인가? 바로 그 선택의 순간이었죠. 결국 1388년 5월 22일 회군을 결심하죠. 그런데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이건 명백한 항명이고 쿠데타잖아요. 백성을 위한 결단이라고 포장했지만 결국은 권력욕을 위한 야심가의 선택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이 바로 위화도 회군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군사적 판단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행위였다는 점입니다.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는 곧바로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을 폐위시키면서 권력을 장악하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왕이 되려고 회군을 계획했던 걸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초기에는 분명 고려 왕조의 틀 안에서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개혁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권력을 잡고 보니까 기득권층인 권문세족의 저항이 상상 이상으로 거셌고 낡은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아, 개혁만으로는 안 된다는 한계를 느낀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때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 사대부들이 역성혁명, 즉 천명을 잃은 왕조를 바꾸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라는 혁명적 논리를 제공합니다. 개혁가 이성계가 혁명가로 변모하는 순간이죠. 그가 왕위에 오를 때 3번이나 사양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이게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의례라고는 하지만 40년간 몸담았던 나라를 자기 손으로 끝낸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고뇌도 담겨 있었겠네요. 물론입니다. 그건 단순한 쇼맨십이 아니라 거대한 역사의 무게 앞에서 한 인간이 느꼈을 법한 두려움과 책임감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57세의 나이로 한 나라의 창업자가 됐습니다. 이제 그가 그린 새로운 국가의 청사진을 들여다볼 차례인데요. 막상 왕이 되고 보니 나라가 정말 엉망진창이었을 텐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과감하게 손을 댄 것이 바로 땅 문제였습니다. 고려 말의 모든 문제는 사실상 토지 문제로 귀결됐거든요. 권문세족들이 땅을 다 차지해서 맞습니다. 그들이 불법적으로 전국의 토지를 독점해서 나라는 세금을 거둘 땅이 없어 텅 비고 백성들은 굶주리는 구조였습니다. 이걸 단번에 뒤엎은 것이 바로 과전법입니다. 과전법, 교과서에서 많이 봤는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간단히 말해 경제 관력의 완전한 리셋입니다. 권문세족이 다진 모든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회수해서 관료들에게 등급에 따라 다시 나누어 준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정책을 넘어선 기존 지배계층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정치적 대수술이었죠. 구시대의 기득권을 해체하고 신진 사대부라는 새로운 지배층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새 왕조의 충성스러운 지지 세력으로 만든 거군요. 정확합니다. 경제적 기반을 다진 뒤에는 이제 새로운 상징이 필요했을 텐데요. 그게 바로 한양 천도였겠군요. 그런데 이미 잘 있던 수도 개경을 버리고 굳이 수도를 옮기는 건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드는 일 아니었나요?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조는 밀어붙였죠. 여기에는 세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정치적으로 고려 구세력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세술은 세 부대 담겠다는 의지였고요. 둘째,
지리적으로 한반도 중앙에 위치해서 전국을 통치하고 물자를 수송하는 데 훨씬 유리했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심리적인 이유입니다. 개경이 낡고 쇠락한 고려를 상징했다면 한양은 새롭게 떠오르는 조선의 비전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풍수진설까지 동원해서 선도의 정당성을 확보했죠. 이 결단이 오늘날의 서울을 만들었으니 600년을 내다본 설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하드웨어, 그러니까 땅과 수도를 갖췄으니 이제 국가를 운영할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들 차례였겠네요. 바로 관제개혁입니다. 고려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체계를 아주 단순하고 강력하게 바꿨습니다. 핵심은 오늘날의 국무회의 격인 의정부와 그 아래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6조, 즉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체제를 만든 겁니다. 아, 그 육조 체계. 네, 이 구조는 이후 500년 조선의 통치 시스템 근간이 될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이 개혁의 목표는 결국 왕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중앙 집권화였던 거죠? 목표는 중앙 집권이 맞지만 그 방식이 매우 세련됐습니다. 왕이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제왕적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의정부의 재상들과 국정을 논의하고 육조의 전문 관료들이 실무를 집행하는, 즉 왕권과 신권이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을 지향했습니다. 아, 왕권과 신권의 균형. 네. 이것이 바로 정도전이 꿈꿨던 성리학적 이상국가, 왕도 정치의 핵심 철학이었습니다. 태조는 그걸 현실로 구현해낸 거고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성계는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장수가 아니라 시대를 읽는 눈과 사람을 쓰는 능력을 갖춘 정말 뛰어난 전략가이자 리더였네요. 600년 전 그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의 리더십에서 몇 가지 핵심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선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한 판단력입니다. 요동정볼의 무모함을 명분이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철저히 실리적으로 분석했죠.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 조직을 몰아가는 리더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최선의 대안을 찾는 리더였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알았다면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결단했다는 점도 정말 인상적입니다. 바로 그게 두 번째 핵심, 변화에 대한 용기입니다. 57세라는 나이는 보통 안정을 추구할 때잖아요. 그 역시 고려의 최고위층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낡은 세상에 안주하는 대신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판을 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용기가 없었다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혼자 모든 걸 다 하려 하지 않고 정도전이라는 최고의 파트너를 둔 것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그게 바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최고의 팀을 꾸리는 능력입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설계라는 가장 중요한 과업을 당대 최고의 이론가였던 정도전에게 믿고 맡겼죠. 출신이나 배경을 따지지 않고 오직 비전과 능력만 보고 사람을 썼던 그의 열린 사고는 오늘날의 리더들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정리하자면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최고의 인재와 함께 5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모든 것을 걸 용기로 실행에 옮긴 리더. 단순히 기존의 것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혁신가의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조를 바꾼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체를 리부팅한 인물입니다. 그가 만든 토지제도, 행정 시스템, 그리고 수도 서울까지 우리는 여전히 그가 설계한 세상의 연장선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셈이죠. 오늘 저희는 함경도 변방의 무장에서 시작해 한 왕조의 창업자가 된 태조 이성계의 삶을 4가지 관점으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최고의 무장에서 역사의 흐름을 바꾼 혁명가로, 그리고 500년 왕조의 기틀을 닦은 설계자로 변모해온 그의 여정은 정말 한편의 대서사시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평생을 칼을 쓴 무장이었지만 새로운 나라의 설계는 정도전과 같은 문신학자들에게 크게 의존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리더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당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나요? 아니면 당신에게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나요? 어쩌면 조선 건국의 성공 비결이 그 답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